예, 안녕하십니까. 중환자의사니까 이학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혈증, sepsi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epsis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정의로 배우셨을 것입니다. 시스테믹 인플라메토리 리스폰스 신드롬, 썰스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인펙션에 의해서 썰스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를 sepsis, 폐혈증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썰스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였을 때 썰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체온이 38도 이상이 되거나 36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 하트레이트가 90회 이상 또는 호흡수가 20회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백혈구 수치가 12,000으로 상승하거나 4,00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들,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하였을 때를 썰스로 정의하였고, 이 썰스의 원인이 인펙션이 되었을 때를 sepsis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썰스와 sepsis, 시비어 sepsis, septic shock 다음과 같이 정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sepsis란 썰스가 인펙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을 sepsis라 정의하였고, 이 sepsis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간 페일러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시비어 sepsis라 정의를 하였습니다. sepsis로 인해서 하이포텐션이 발생을 하고 쇼크가 발생을 한 경우를 septic shock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이 sepsis에 대한 정의들이 일부 개정이 되긴 하였지만 처음에 썰스와 인펙션에 의해서 생겨난 sepsis의 정의들은 그대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sepsis의 정의들이 일반적인 폐혈증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이 sepsis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인펙션에 의해서 호스트 리스폰스, 환자의 반응들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라이프 스레트닝한 오간 디스펑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인펙션에 의해서 환자의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 환자의 반응이 각각 환자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간 디스펑션이 나타났을 경우를 sepsis라고 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건강했던 환자의 경우는 폐렴이 동일하게 왔었을 때 환자가 기침만 하고 가래가 끓고 열이 나고, 하지만 환자가 더 악화되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폐렴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에서는, 기저질환이 많았던 환자의 경우들에서는 이와 같이 똑같은 폐렴이 왔었을 때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 장기 부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스트 리스폰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고, 이런 인펙션에 의해서 호스트 리스폰스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라이프 스트레트닝한 오간 디스펑션이 나타난 것을 sepsis라고 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sepsis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간 디스펑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소파 스코어라는 개념입니다. 이 소파 스코어는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 카테고리 되어 있습니다. 호흡 기계를 반영하는 것은 PF 레이시오, 코어큘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은 혈소판 수치들, 간의 장기 부전을 나타내는 것은 빌리루빈 수치, 심혈관계는 혈압으로 볼 수 있겠고, 환자의 의식저하 역시 CNS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이제 크레아틴이 상승하거나 유리내 아프시 감소하는 걸 통해서 레날 시스템의 장애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인펙션에 의해서 이 소파 스코어가 2점 이상 변화한 경우들에 해당 장기에 오간 디스펑션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빌리루빈이 1.5 정도로 1점 정도 해당되는 상태에서 6점 이상 상승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는 간의 장기 부전이 동반되어 있다, 이 원인이 인펙션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환자들은 sepsis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septic shock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렸습니다. 적절하게 볼륨 리서시테이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65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소프레서가 필요하고 락테이트 레벨이 2 이상 상승한 경우를 septic shock, 폐혈성 쇼크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폐혈성 쇼크가 발생을 하였을 때는 모탈리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쇼크란 것은 셀 내부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나타나게 되는 임상적인 증상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티슈의 하이포퍼퓨전, 티슈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들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퍼퓨전이 충분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쇼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파 스코어가
각 장기의 부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가 되지만은 실제 그 소파 스코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랩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 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퀵 소파 스코어라는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이 퀵 소파 스코어는 스크리닝의 개념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셉시스의 가능성이 높겠다. 즉각적인 검사와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수가 22회 이상 상승한다든지 환자의 의식이 처진다든지 시스톨릭 BP가 100 이하로 처지게 되는 경우들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도 폐혈증의 가능성이 높고 모탈리티가 10% 이상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이제 폐혈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징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혈증이 동반되었을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썰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온의 변화가 있거나 타키카디아, 타킵니아, 의식 수준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고혈당의 개념들입니다. 환자가 셉시스가 진행이 되면은 여러 메타볼리즘들이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글루코스 레벨 PST가 증가하게 되는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환자에서 괜찮다가 인펙션이 동반이 되면서 PST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환자가 이제 셉시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증상들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과 같은 랩 파인딩들은 오히려 뒤늦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편하지만 검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들이 걸리고 뒤늦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증상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고 CRP가 상승하고 프로칼시토닌 레벨들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 부전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소파스코에서 나타났던 여러 장기들의 부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이폭시아가 발생을 하고 소변의 양이 줄어든다든지 크레아틴이 상승하게 되고 코아귤로패시가 동반이 되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동반이 됩니다. 또한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장기 부전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폐혈성 쇼크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이포텐션이 나타날 수 있고 락테이트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카필러리 리필이 딜레이 되거나 모틀링이라고 해서 환자의 몸이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septic shock이 심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 환자가 쇼크가 왔었을 때 이렇게 체내에 얼룩덜룩한 모양들이 동반이 되게 되면 이를 모틀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페리페랄 티슈까지 충분하게 퍼퓨전이 되지 않는 쇼크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환자가 충분히 리서시테이션이 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상의 색깔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틀링이 나타났을 때 환자가 쇼크가 심하게 진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혈증의 예후들은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환자가 이제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내려왔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내 환자가 살 수 있는지,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2009년도에 모자이크 스터디라고 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종합해서 이제 폐혈증의 예후들을 분석했던 연구에서는 MICU나 SICU 둘 다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환자들은 생존을 하였고 3분의 1의 환자들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0%가량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폐혈증의 주된 증상입니다. 그 이후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폐혈증에 대해서 아웃컴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폐혈증은 점차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 이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혈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그 다음에 이 폐혈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폐혈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혈증의 치료는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빨리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샥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원인에 대해서 소스 컨트롤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셉시스의 정의들이 새롭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정의와 함께 이제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이라고 하여서 sepsis 환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1아워 번들이라고 해서 sepsis가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초기 리서시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1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락테이트 레벨을 측정을 해서 환자가 쇼크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이후에 항생제 투여하기 전에 블러드 컬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블러드 컬처가 끝나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환자가 하이포텐션이 있다라고 하면 크리스탈로이드를 kg당 30ml로 빨리 드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이포텐션이 지속이 된다면 바소프레서를 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과정들을 1시간 이내에 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를 1아워 번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폐혈증의 치료에서 인펙션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펙션에 대한 컨트롤은 우선 컬처를 시행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와 동시에 적절하게 소스 컨트롤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처란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순간에 항생제 투여하기 전에 적절하게 컬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뇌 환자가 열이 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들, sepsis가 의심이 된다면 풀 컬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페리페랄에서 나가도록 하고 C라인이나 A라인, PICC 등 각각의 바스큘러 액세스에서는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JP 드레인을 가지고 있다든지 운드가 안 좋다든지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선 모두 컬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컬처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컬처를 시행하였다면 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효과적인 항생제를 스텝틱샥이 인지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여하는 항생제는 한 가지 이상의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해서 가능한 모든 패소전을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septic샥이다 라고 하면 1차적으로 반코마이신이나 메로페넨과 같이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들을 커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1시간 이내에 항생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자가 septic샥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가 얼마큼 빨리 들어갔고 항생제가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모탈리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1시간 이내에 항생제가 들어갔던 것은 20%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한 절반 이상의 환자들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야 항생제가 들어갔었고 위와 반비례해서 모탈리티의 경우에선 1시간 이내에 들어갔던 그룹에선 80% 이상 생존을 할 수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탈리티는 크게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항생제가 빨리 들어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범위 항생제를 초기에 사용을 하게 되고 임상적으로 서셉터빌리티가 동정이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초기 항생제를 디에스컬레이션, 낮출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를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할수록 항생제에 한 내성균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추후에 환자가 안 좋아진 경우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항생제 프로파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빨리 가급적 항생제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는 매일같이 재평가하여서 적절한 항생제가 들어가는지 새로운 컬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없는지 매일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생제까지 들어갔다면 이제 적절하게 소스 컨트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가급적 인펙션에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은 모두 소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인터벤션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PTBD라든지 PTGBD와 피그테일과 같은 인터벤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 또는 환자가 수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에서 적절하게 소스 컨트롤을 빨리 해주는 것들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인펙션 컨트롤과 동시에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리서시테이션의 목표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65 이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락테이트 레벨이 정상화되는 것을 가이드 삼아서 리서시테이션을 진행하도록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딜레이 없이 초기 리서시테이션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에서처럼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65 이상으로 잡은 로우 타겟 그룹과 75 이상으로 잡았던 하이 타겟 그룹을 비교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이 타겟으로 잡았던 그룹에서 바소프레서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부정맥이라든지 환자의 페리페럴 이스케미아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더 나타났기 때문에 민 아테리얼 프레셔는 65 이상으로 맞추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락테이트 레벨이 정상화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리서시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 이런 가이드 없이 진행을 한 그룹보다 생존율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보였다고 하여서 락테이트 레벨이 정상화되는지 가이드를 삼아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루이드는 어떻게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시테이션에 있어서 초기 플루이드는 노멀 셀라인이나 플라스마 솔루션, 하트만 솔루션과 같은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시스가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는 초기에 플루이드를 kg당 30ml, 최소 kg당 30ml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60kg의 환자라 그러면 최소 2리터 이상을 3시간 이내에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드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륨을 주었을 때 환자가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플루이드를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헤모다이나믹 스테이터스를 평가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내 환자가 셉시스로 내려왔을 때 실제 볼륨이 부족한지, 플루이드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 충분히 찬 상태인지, 너무 과잉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적절하게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평가하는 것이 중에서 최근에 플루이드 챌린지, 패시브렉 레이즈 테스트, 스트록 볼륨 베리션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루이드 챌린지라는 것은 환자에게 동일한 알부민 250cc 같은 플루이드를 드립을 해줍니다. 실제 우리 체내에서 스트록 볼륨, 환자의 심장의 움직임들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음에 프리로드,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환자가 볼륨이 모자란 상태들, 프리로드가 적은 상태들에선 동일한 볼륨을 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스트록 볼륨이 크게 증가를 하고 이런 경우들에는 혈압이 높게 상승을 하면서 볼륨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륨이 어느 정도 찬 시점에서는 똑같이 볼륨을 준다 하더라도 스트록 볼륨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혈압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들에선 볼륨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 환자의 체내의 볼륨이 충분히 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환자의 혈압이 상승하는지를 보는 것들을 플루이드 챌린지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시브렉 레이즈라는 것은 환자를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하여서 다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에 있는 피들이 베너스 리턴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체내로 더 증가하게 됩니다. 최소 300에서 500cc 정도에 되는 볼륨들이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면 앞에서 볼륨을 트라이 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들을 볼 수 있겠고 플루이드 리스폰스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트록 볼륨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A라인에 실제적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저희 중환자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초록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들에는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차 있는 상태이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에 있는 경우들에는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가 모자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리서시테이션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환자가 septic한 상태에 왔을 때 충분하게 플루이드를 주지 않고 바소프레서만 많이 달고 있는 경우들에는 환자의 이제 손발이 썩고 장이 썩는 등의 여러 가지 페리페럴 이스케미아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하게 볼륨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플루이드를 적절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에는 바소프레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타겟은 민 아테리얼 프레셔가 6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바소프레서를 65 이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투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바소프레서는 노에피네프린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에피네프린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적기 때문에 노에피네프린을 1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노에피네프린 사용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으면 에피네프린이나 바소프레신과 같은 2차 약제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도파민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맥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제한된 환자에서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겠고, 스테로이드의 경우들은 모든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스테로이드에 대한 결과로는 환자의 모탈리티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하게 플루이드를 리서테이션하고 바소프레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지속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으며 제한된 환자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소프레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빨리 가급적 끊어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폐혈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